다들 말은 안 해도 손실을 안고 살아간다.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불쑥 나를 찾던 손실의 기억은 차츰 희미해져 갔다. 언제까지나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 같았지만 새로운 삶의 흔적이 쌓이면서 그 역시 무수한 과거의 순간으로 변했다. 날카롭게 찌르던 정서적 고통도 점차 무뎌졌다. 반갑지 않은 불청객도 매일 들이닥치다 하루, 이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진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쯤이면 와서 나를 힘들게 했을 텐데 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 손실의 기억은 그런 불청객이 되어 있었다. 어느새 손실의 기억이 나를 찾기도 전에 그것을 떠올리고 있었다. 아내와 가끔 내가 입은 손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처음에는 돈을 잃으면서 함께 상실한 것들이 주제가 되었다.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푸념과 위로의 말을 서로에게 전했다. 그 돈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그렇게 한바탕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 시간들이 마냥 부질없지는 않았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삶을 계획하던 지난 시절에 대해 떠올렸고 상황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과거의 심리적 외상 사건을 떠올리는 것을 의도적 반추라고 한다. 의도적 반추는 어떤 일이 일어난 원인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해당 사건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상 후 성장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심리적 외상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후 나는 아내뿐 아니라 친구들과도 손실의 경험을 나누었다. 하루는 막역한 친구와 통화를 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어 가끔 얼굴을 보는 사이지만 만나면 바로 어제 만난 것처럼 거리낌이 없는 친구다. 전화로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 투자 실패로 돈을 잃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랬더니 친구는 웃으며 지금까지 내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본인도 주식 투자로 몇 년간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물론 지금도 손실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투자했던 주식이 상장 폐지된 이야기와 손실이 심했을 때 자신도 죽고 싶었다고 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누구나 말은 하지 않지만 저마다의 손실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손실의 의미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상실은 비단 돈을 잃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는다. 지금까지 살면서 잃어버린 것을 떠올려 보니 수도 없이 많았다. 중학교 2학년 때
새로 산 자전거를 하루 만에 잃어버린 적도 있었다. 아버지께서 큰맘 먹고 레스포에서 나온 21단 신상 자전거를 사주셨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중고 두발 자전거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생긴 새 자전거. 아침 일찍 광이 번쩍 나는 새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다. 기분 탓인지 오르막길도 전혀 힘들지 않고 쌩쌩 달려 기분 좋게 학교에 도착했다. 자전거 보관대에 새 자전거와 함께 사은품으로 받은 자물쇠를 걸어놓고 교실에 들어갔다. 자전거가 잘 있나 하는 마음에 점심시간에 나가보니 그 사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내 눈을 의심했다. 그때는 값도 얼마 나가지 않는 자전거를 왜 그렇게 훔쳐가는 사람이 많았는지 억울했다.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봐야 하나 걱정이 앞섰다. 물론 내 잘못은 아니었다. 자물쇠를 걸어놓는 것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관하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실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이후로도 많은 상실을 경험했다. 연필이나 우산처럼 사소한 물건부터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 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죽음까지. 상실은 대상과 시기만 다를 뿐 언제나 내 삶과 함께였다. 나는 무언가를 잃었을 때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감정적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 없이도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때 억울함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중고 자전거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며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한 뒤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인연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번에 투자 실패로 돈을 잃은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 돈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처럼 상실이 우리 삶에서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손실의 기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 손실의 경험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마주한 순간과 손실의 과정을 떠올리며 손실의 원인과 의미에 대해 찾아갔다. 물론 손절 직후에도 억울함과 손실을 만회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손실의 원인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기도 했다. 하지만 글을 쓰는 시점에는 그때처럼 손실을 돌이키거나 만회하고 싶은 심정은 아니었다. 이미 투자 실패 역시 내 삶의 일부라고 인정했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내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투자를 시작할 당시 나는 몹시 불안했다.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현재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모두 자기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남들보다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위험천만한 모험을 한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그때의 나를 바라보니 나를 조급하게 만들었던 것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불안과
두려움 위에 세워져 있던 신념과 가치관은 일순간 무너져 내렸다. 지금까지 행복은 일정한 조건에 이르면 주어지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여유로운 삶의 조건에 이르면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달고 살았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돈을 잃고 나서도 행복한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모든 것을 파괴할 것만 같은 전쟁 속에서도 생명이 태어난다. 폐허 속에서도 꽃이 피듯 불행의 한복판에서도 웃을 일이 있었고 행복한 순간을 만날 수 있었다. 예전에 나를 웃게 했던 개그 프로그램은 여전히 재미있었고 딸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감동이었다. 그렇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태도의 문제다. 따라서 조건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거나 위험을 무릅쓴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는 당장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내가 처해 있는 조건이나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